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수술 성공을 위한 디오나비 이해하기라는 거고요. 이런 강의 주제로 강단에선 웰컴 치과의 손현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부에서는 실제로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은 팁들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했던 케이스고요. 치아 간격이 좁은 경우가 있어요. 보는 그렇게 좁지 않은데 양옆에 이렇게 치아들이 좁게 있어서 슬리브가 안 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30대 남자 환자분이고요. 수술은 15번, 파노라마 사진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면 15번에 딱 보시면 보는 치아가 이렇게 V자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는 충분한데 너무 좁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좀 애매해가지고 환자분한테 얘기를 해서 3번하고 5번에 각각의 프락시마를 다 땄거든요. 이렇게 좀 최대한 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열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4.0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잖아요. 소구치니까 4.0 정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해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이게 이제 가이드를 제작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가이드 자체에 슬리브가 끼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지름이 더 큰 거죠, 얘네 사이즈보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오프셋을 올리는 거죠. 오프셋을 올리면 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오프셋을 올리면 최병호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활을 멀리서 쏘는 거예요. 가까이서 쏘면 그 관역에 내가 정확하게 딱 명중을 시킬 수 있는데, 오프셋을 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10.5나 13이 된다면 내가 훨씬 더 멀리서 이렇게 관역으로 활을 쏘는 거기 때문에 그 명중하기 더 어렵다, 그죠? 그래서 오프셋은 가능하면 안 올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오프셋을 한번 올려봅시다 라고 디자인 팀이랑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된대요. 오프셋을 올리니까 치아 상부에 걸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레귤러 사이즈 4.0을 하고 싶은데 네로우 사이즈로 다운그레이드를 시키니까 근데 너무 이거는 3.3을 쓰기엔 네로우는 가능하면 전치부 쪽에만 제가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안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네로우 사이즈로 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면 슬리브 크기 훨씬 적어졌다, 그죠? 다행히 또 네로우는 들어가요. 네로우 들어가니까 본도 많이 남죠, 그죠? 본인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고민을 하죠. 네로우 사이즈 가이드가 제작이 되는데 얘를 가지고 내가 4.0 하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디자인 팀이랑 이제 연구소 팀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았죠. 그래서 네로우에서 제시해주는 프로토콜은 이거예요. 보시면은 2.5, 이게 D3 같은 경우 2.5가 파이널들이 될 거고, 본이 딱딱한 D1, D2 되면 2.7이나 TE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2.5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디자인대로, 프로토콜대로 한다고 하면 이 상태, 슬리브가 끼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이드 튜브가 들어갈 거고, 가이드 튜브에서 이니셜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2.0 시준형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빼면 본 내부엔 이런 정도의 홀이 있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 다시 가이드 튜브를 빼고 2.5에 10을 넣어요. 10을 넣고 빼면 이때는 이제 가이드의 도움을 받으니까, 슬리브의 도움을 받으니까 오차가 없죠, 그죠? 아주 좋은데 문제는 이제부터죠. 이 상황에서 내가 억지로 가이드를 빼고요. 이제 슬리브의 도움을 못 받는, 컨택이 없는 상태에서 슬리브 도움 못 받고 가이드가 안 되는 상태 드릴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죠.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빼고 나면 가이드 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양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확장된 이 느낌, 이걸 원하는데 과연 이게 될까? 저렇게 되는 경우보다 이렇게 될 확률이 훨씬 크죠. 혹은 반대로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좁은 부위에 보철을 어떻게 넣을 것이며 수술의 성공률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슬리브 컨택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가이드의 컨택을, 그러니까 슬리브의 컨택을 얻어서 가이드가 된 상태에서 무조건 드릴링을 해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생각을 해본 건
여기에서 공교롭게도 이 그 좁은 네로 슬리브에 3.2의 일반 레귤러 사이즈 드릴을 넣으면 날은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여기까지 들어가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거는 4.0이니까 3.2까지 넓히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뚫리지 않는 이 길이가 얼마냐는 거죠. 저기는 분명히 내가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가이드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상태에서 빼요. 빼면 내부에 이런 구멍이 있겠죠, 그죠? 이런 구멍이 있는 상태에서 상부에 넓어진 3.2 드릴 홀을 내가 가이드 삼아서 드릴링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이드를 뺍니다. 가이드를 빼고 3.2에 11.5를 넣어요. 이거는 길이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게 필적 식리 깊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분명히 계산하면 다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힘을 안 주는 거예요. 가장 패시브하게. 그러니까 그 내가 만들어 놓은 3.2 파이의 드릴 홀이 가이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밀어 넣어요. 저속으로. 그러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저항감이 생기겠죠. 그 상태에서 쭉 밀어 어디까지 넣냐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치은을 보고 결정을 해요. 기준점은 치은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치은하고 레이저 마킹선하고 일치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드릴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필터 식립을 했어요. 나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 좁은 부위에 4.0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CT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파노라마 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키포인트는 일부에서도 강조했지만 내가 사용하는 기구의 치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이드, 그러니까 슬리브가 가이드를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드릴링하는 거를 최소한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뭐 이런 걸 잘 안다고 하면 다른 응용도 할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그 다른 원장님들이 여쭤보게 되는 개구량이 지금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가이드를 안 쓸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던 부분이 가이드 끼우고 거기에다 튜브 넣고 막 드릴이 들어가고 하니까 환자가 입이 안 벌어져서 할 수가 없다. 상당히 많죠. 환자가 입이 안 벌어져 가지고 기구가 안 들어가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 자체가 힘든 거죠. 막 그때부터 난감하죠. 주로 언제 그러냐면 하악 제2 대구치이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걸리는 게 2.0의 10mm 이상의 초기 2.0 드릴, 그러니까 패스를 잡아줄 때 제일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가이드 튜브를 쓰죠. 가이드 튜브가 이렇게 워낙 공차가 작기 때문에 얘가 그 안에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숙여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수직으로 내려가야지 옆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쨌든 핵심은 내가 목표가 10이라 하더라도 2.0의 10을 처음부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2.0의 이니셜 드릴만 해서 상부에 침일골만 뚫어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에서 4.3까지는 가능하면 제일 짧은 거, 뭐 7.0, 8.5 이런 거, 그거를 일단은 내가 말한 파이널 드릴링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널 직경까지. 그렇게 해서 4.3에 7.0, 뭐 4.3에 8.5가 들어갔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위에 4.3에 10.0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뚫리지 않은 한 뭐 1.5나 3mm의 그 간격은 대부분 아래쪽에, 위쪽에 상부에 치밀한 골이 아니고 아래쪽에 캔슬러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은 2.0 과정이 없어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팁을 이제 그 책이랑 최 교수님한테 듣고 활용을 해봤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 어떤 걸 했냐면 가이드 튜브 어쨌든 2.0까지만 끝나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2.0에 10.0을 내가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꼼수가 뭐였냐면 2.0에 10.0 드릴을 바깥에서 튜브랑 바깥 한쪽 구멍에서 끼워가지고 그 전체를 이제 가이드 그러니까 슬리브에 이렇게 끼우는 형태로 했는데 운이 좋으면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못하는 상황도 종종 있어서 문제였는데 이 방법을 쓰고는 상당히 개구 제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자유롭게 됐습니다. 요걸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대부분 보는 이제 하악 제2 대구치 개구 제한이 있는 경우라 생각을 해보면 자, 가이드가 끼워져서 세팅이 됐을 거고요. 체결이 됐고 가이드 튜브가 들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이니셜 드릴은 크게 문제 없죠. 워낙 짧으니까. 뚫고 나면 그 다음에 2.0에 7.0을 쓰는 거예요. 2.0 7.0을 쓰면 여기까지 들어가죠. 그럼 이제 목표로 하는 건 10이기 때문에 아직은 3mm 정도 남아있죠. 그 다음에 가는 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7에 7.0이겠죠. 그 다음에 3.0에 8.5. 이제 3.0보다는 7.0이 없으니까 8.5로 하고요. 그 다음에 3.2에 8.5. 그리고 나서 3.8에 8.5. 이제 파이널들이 4.3에 8.5까지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중간에 분명히 이제 주수는 잘 해주셔야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4.3에 10이 들어가요. 이제 한 1.5mm는 저항감이 있다는 거를 각오를 하고,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내가 원하는 임플란트 드릴을 다, 그러니까 패스 맞춰서 그 홀을 다 뚫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시니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또 질문 중에 하나, 발치 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자, 요것도 상당히, 사실 이제 초심자들한테는 별로 권해주고 싶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노하우가 필요한 일이고요. 많은 팁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실패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실패라고 하는 게 수술 자체 실패한 게 아니라 패스가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거랑 다르게 들어간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일단 제 케이스를 한번 먼저 볼게요. 50대 남자 환자분이고요. 구강내 포토고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40번대가 없죠, 지금. 그래서 45번을 발치하고요. 46, 7번을 식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6, 7번은 그냥 심는 거고, 45번이 발치 후 즉시 식립이죠. 45번의 ST 사진이고요. 뭐 전혀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을 하죠. 뭐 발치만 잘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다 생각하고 디자인을 합니다. 가능하면 3개의 임플란트 패스를 같이 패럴렐하게 잡아줬어요. 디자인 뭐 괜찮죠. 그리고 각각의 섹션을 보면은 본도 충분하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쉬운 케이스고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각각의 디자인을 자, 옆에서 본 사진이고요. 자, 이제 발치를 잘 합니다. 잘 하고 발치된 상태의 구강내 사진이고요. 가이드가 제작이 된 상태에서 수술이 끝났어요. 문제될 게 없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엔 또 얼마나 잘 됐나 확인을 해봅니다. 파노라마를 찍었는데 이거 뭐지? 다시 ST를 봐요. 6번, 7번은 맞는데 5번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봐요. 당연히 이거는 제가 계획했던 방향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리뷰를 합니다.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봤더니 이걸 놓치고 있었어요. 45번의 치근 방향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는 거를, 그걸 모르고 그냥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실패 자체가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걸 피해갈 방법을 생각지 못하고 그냥 이전에 하던 그대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패스하고 실제로 임플란트 식립된 패스가 완전히 틀어진 거죠. 그죠? 요거는 흔히 있는 일이죠. 아무런 그 프로토콜 수정이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패스 컨트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자, 그럼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내가 했던 수술이 계획했던 거랑 다르게 들어간 이유를. 자, 보시면 발치 후에 이렇게 내부의 치아 형태, 그러니까 치아가 빠지고 나서 본의 치밀고리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가이드 슬립을 끼웠을 거고 튜브를 끼웠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0의 이니셜 드릴은 아마 닿지도 않겠죠, 짧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2.0에 11.5를 했을 거예요. 자, 이때는 제가 저속으로 드릴링을 했어요. 자, 저속으로 드릴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인클라인드 그 코티칼 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치밀골이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사선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차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체크 포인트 1이 뭐냐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때는 고속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으로 빠르게 치고 빠지는 거죠. 그래서 치밀골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저속으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잘 밀리겠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고속 드릴링이 필요하고요. 고속 드릴링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반드시 주수를 확실하게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고속으로 치고 나가고 이걸 이제 인지를 해서 얘가 안 쓰러지도록, 그러니까 상부에서 내가 일부러 힘을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원하는 길이 11.5까지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런 길이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이리게이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7 드릴이 들어가야 되니까 가이드 튜브를 뺍니다, 그죠? 빼고 나서 2.7이 들어가요. 11.5를 바로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얘가 넣겠죠, 그죠? 넣으면 다시 이 부분에 도달이 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슬리브 컨택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억지로 밀어 넣으면 내가 밀어 넣은 방향으로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선 당연히 이렇게 밀어 넣으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해결하려면 체크포인트 2예요. 이때는 순차적으로 길이별로 드릴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슬리브 컨택이 되게 중요해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때는 기구를 내가 적게 쓰고 빨리 꺼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마음 자체를 키트에 있는 기구는 다 쓰고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2.7의 길이별로 8.5, 10, 11.5 다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8.5가 들어가면은 슬리브 컨택이 된 상태에서 이제 드릴링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이만큼 뚫어주겠죠. 뺍니다. 그 다음에 2.7이 10도 들어갈 때 컨택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11.5도 컨택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정확한 위치로 드릴링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1부에서도 강조하지만 2부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건 그만큼 슬리브 컨택이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2.7이 끝나면 다음은 순차적으로 이제 3.0도 이런 식으로, 3.2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8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래서 체크포인트 1, 2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첫 번째는 2.0은 고속으로 해서 빨리 치고 빠지게 치밀고를 이렇게 열어줘야 되니까, 두 번째는 슬리브 컨택이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길이별로 드릴링을 하시는 게 발치후 직식님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식립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상악 전체 12번부터 22번까지 4개를 발치를 하고요. 2번, 12번, 22번에 임플란트 2개를 신고 브릿지로 가는 그런 케이스예요. 54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구강 포토고,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치주가 썩 좋진 않죠. 그래서 발치후 즉시 식립을 하는데, 전 치부니까 발치후 즉시 식립을 할 수밖에 없죠. 환자분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게 또 병원에 디오나비를 쓰는 병원에 또 최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다른 병원에서는 뭐 임시 부분 틀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저희 쪽에서는 수술을 하시면 바로 나가실 때 치아가 임시 치아를 해서 나가시니까 사회생활 하시는 지장 없으시다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수술 동의를 많이 하시죠. 루틴하게 스캔하고 CT 테이킹을 하고요. 디자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섹션에서 보면 원래 치아보다 안쪽으로 심을 생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팔라탈 쪽으로. 그리고 홀의 방향은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그래서 발치를 합니다. 4개 발치를 하고 가이드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수술을 했어요. 루틴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을 지키면서 하니까 미리 제작된 커스터마이즈 오브트먼트도 너무 잘 맞아요. 임플란트 위치도 좋았고, 그날 바로 제작된 미리 제작된 PR도 잘 맞아요. 이 정도면 뭐 환자분도 만족해 가셨고, 파노라마 사진 저는 이제 분석을 해보죠. 그 섹션을 봅니다. 12번과 22번에, 그리고 계획했던 거랑 비교를 해봐요. 왼쪽에 계획했던 디자인이고 오른쪽은 실제 CT 단면이니까, 이거는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어려웠을 수도 있는 케이스인데 이런 부분은 디오나비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월 후에 이제 상악 전치부고 또 3.3을 심었기 때문에 이제 장기간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고, 중간중간에 임시치아를 이렇게 교체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2개월 후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된 임시치아를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수술 이후 6개월 후에 최근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발치후 즉시 식립에서는 그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골폭이 좁은 경우거든요. 이게 가장 크리티컬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다른 병원에는 뭐 봉그라프트를 한다, 뭐 이렇게 지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저희는 이제 정확한 그
수술의 정밀도를 바탕으로 경우에 따라서 지별 없이도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자, 요런 경우죠. 잔존고리의 폭이 이렇게 좁아요. 3.3인데도 불구하고 남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이거 도전하시겠습니까? 이전에 저 같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패스를 정확하게만 잡아주면 저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못했는데 점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해볼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도전을 했던 케이스거든요. 자, 핵심은 뭐냐면 2.0이에요. 2.0 드릴이 식립 방향이 틀어지면 그 이유는 다 틀어지는 거예요. 2.0이 잘 들어가고 패스를 제대로 잡았다고 하면 그 이후 과정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크리티컬한 케이스에는 2.0 드릴이 그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2.0을 무조건 이니셜을 쓴 다음에 5.0부터 차근차근히 해야 되거든요. 2.0에 5.0을 드릴을 해서 드릴링을 해서 그 이후에 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반드시 프로브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브로 확인하는 건 만약에 그 골폭이 좁은 경우를 내가 바칼이나 링구알 쪽으로 패스를 잘못 잡아서 터져버렸다라고 하면 프로빙을 하면 바깥쪽에서 내가 이제 치은을 잡고 프로빙을 하면 그게 느껴지겠죠. 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프로빙을 했는데 바깥쪽, 그러니까 바칼이나 링구알 쪽에서 이게 그 프로빙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직 본이 안 터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0, 5.0이 들어오고 나서 성공을 했다고 하면 7.0, 10.0, 11.5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패스가 정확한지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중간중간에 매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드릴링 프로브로 반드시 확인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전에 CT로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산란 때문에 오차가 존재하기도 하고 매번 CT로 확인하기는 또 실질적으로 힘드니까 교수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프로브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이 5.0이 성공을 하면 그 이후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했는데 2.0이 5.0이 실패를 했다. 프로빙을 했는데 이게 치은에 닿는 게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실패를 한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의 그 픽스처 사이즈만큼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은 기회가 더 있는 거죠. 2.0이 5.0이 실패를 하면 일단 그 부분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본 플래팅으로 상부를 평탄하게 열어준 다음에 의도적으로 내가 바칼 쪽으로 터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2.0에 7.0을 딜링을 할 때는 링구알 쪽으로 일부러 이렇게 내가 최대한 의도적으로 힘을 주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런 공차 때문이죠, 그죠? 공차 때문에 가이드를 사용을 해도 이렇게 패스가 틀어진 거를 1도 정도 의도적으로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에 5.0이 실패했을 때 한 번 더 기회가 여기까지 있는 거죠. 근데 2.0이 7.0까지 실패를 했다 그러면 그날은 저는 수술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기다렸다가 나중에 해야지. 그 상태에서 들어가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결과가 없어요. 2.0이 틀어진 상태에서는 가능하면 수술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경우죠. 이걸 또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면 자, 이렇게 폭이 좁은데 이렇게 슬리브를 가이드를 장착을 한 사진이고요. 자,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수술은 내가 잘할 자신이 있는데 문제는 가이드 자체가 잘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 사실은 이 상태에서 시트를 찍어봐야 돼요. 가이드를 끼워서 이 단면으로 섹션을 낸 다음에 내가 디자인한 형태 그 위치 그대로 슬리브가 위치하는지, 그리고 슬리브의 패스가 이 방향에 딱 중간으로 내가 선을 그어 봤을 때 이 방향 그대로 그 드릴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하면 가이드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든지 뭐 스캔 데이터의 오류라든가 이렇게 누적이 그렇게 될 수 있죠. 아니면 고강렬 장착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CT를 찍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이 수술은 정말 어려운데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케이스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주의는 다 하는 거니까,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CT도 반드시 찍어보시고 라인을 그어보고 맞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맞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가이드 튜브가 들어가고 2.0, 5.0을 넣는다, 그죠? 5.0을 넣고 이 상태에서 빼서 바로 다른 길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프로브가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브가 들어가서 이런 경우랑 바깥쪽에 본이 잡아주고 있으니까 프로브 움직임이 바깥 측면에서 안 느껴지죠, 그죠? 그러면
빼고 그 다음에 2.0이 뭐 7.0이나 8.5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2.0에 10.0까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림에는 표현 안 했지만 프로브로 확인을 받듯이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고 나면 2.7에 10.0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수술했던 케이스고요. 상당히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썩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좁은 경우였는데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바깥쪽으로 밀려있는 것 같긴 한데 CT의 산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섹션을 나누면서 딱 그 계획했던 위치랑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오세훈 인테그레이션도 잘 돼서 잘 적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다른 부분의 사진이고요. 자, 요렇게 좁은 부분도 가능하다는 거죠. 본그래프트 없이. 자, 다음은 상악동 거상술에 대한 얘기인데요. 상악동 거상술은 디오나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랩을 열지 않고 상악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술자나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려고 하면 이거를 그 산수 계산이잖아요. 그죠? 본의 길이하고 뭐 전종권에서 치은까지 길이하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을 프레임리스로 할 때는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요 그림은 뭐냐면 구강 내에 가이드를 끼운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A, 다시 말해서 슬리브 상단에서 상악동 바닥까지 거리, 이 A 값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가이드를 빼고 났을 때 치은에서 상악동 저까지의 거리. 자,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A는 가이드를 낀 상태에서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가이드를 통해서 들어가는 드릴이 있잖아요, 그죠? 그 드릴이 보면은 보통 17mm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뚫리죠, 그죠? 저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얘가 덜 들어가도록 스타퍼를 달아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스타퍼를 몇 mm를 달아야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A 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 뭐 왼쪽에 있듯이 17.5에서 X를 빼면 13이 나와야 되는데 그 X가 지금 경우는 5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5mm 스타퍼를 달면은 얘는 상악동조에서 0.5mm를 남겨두고 드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값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이 A 값은 사실은 3차원적으로 찍어가지고 슬리브 상단에서 상악동 하연에 3차원적으로 보면 섹션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최저값이 다르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3차원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일 작은 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디자인할 때 이제 그거는 디자인 팀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원장님들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B라고 그랬다, 그죠? B는 뭐냐면 가이드를 빼고 이제 본그래프트를 해야 되니까 콘덴서가 들어갔다 들락날락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콘덴서의 기준은 치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슬리브를 끼우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도 콘덴서 길이가 19거든요. 19인데 치은에서 상악동 저까지 길이가 8이니까 얘는 11mm 스타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장님들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디자인을 한 팀에서 제품을 발송할 때 같이 그 프로토콜 그 종이가 같이 나오니까 그거 보고 하실 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그림에서 이제 잔종골, 이렇게 상악동 저에서 슬리브 상단까지 길이가 13mm인 경우예요. 13mm라 하는 거는 뭐 12.9에서 13.8 이 레인지 안에 들어올 때는 저희가 이제 13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처음에 일단은 가이드를 장착을 하죠. 가이드 장착해서 슬리브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슬리브 내부로 티슈 펀치하고 본 플래팅 드릴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 상악동, 그러니까 스타퍼, 적당한 길이의 스타퍼를 달고 2.0 드릴이랑 2.7 드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상악동을 뚫진 않고 그 밑에 0.5mm 정도 놔두고 뚫게 될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스타퍼를 이렇게 길게 달아 놓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드릴이 슬리브에 도움을 못 받은 상태에서 허당으로 도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슬리브 컨택 그만큼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그걸 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스타퍼가 길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시서가 나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니셜 드릴
마스터 키트에 있는 이니셜 드릴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가이드 튜브로 끼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종의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그 사이넌스 키트의 드릴 2.0이랑 2.7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개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끝이 둥글게 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3.2의 사이넌스 드릴을 딱 1mm 올려가지고 이렇게 개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RPM을 50으로 낮춰가지고 천천히. 그 얘는 드릴의 힘으로 이 코티칼을 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거의 남아있는 건 코티칼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힘으로 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돌아가는 힘으로 깨는 게 아니라 내가 누른다는 힘으로. 그게 이제 깨지고 나면 힘이 저항이 갑자기 탁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은 잘 뚫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가이드를 빼고 그리고 식염수 주입을 위해서 이 팁을 끼우죠. 그리고 내가 이식해야 되는 본 양에 따라서 이렇게 식염수를 넣었다가 다시 빼줍니다. 빼주고는 다시 가이드를 끼우고 이제 1mm를 더 올린 사이너스 드릴을 다시 넣죠. 그러고 나서 스타퍼로 이제 본 이식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때도 안 뚫렸다. 그러면 이제 2mm, 1mm 더 올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개통을 해주시고 본 이식을 하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뚫리지 않으면 컨덴서로 이렇게 본을 밀어 넣어도 얘가 저항감이 있고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뚫려가지고 멤브레인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을 하면 본을 넣으면 되게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팁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식립을 이제 본 이식이 끝나고 나면 식립을 하기 위한 이렇게 드릴링을 파이널 드릴링 하시면 되겠죠. 자, 요 케이스인데 26번입니다. 구강내 사진이고요. 루틴하게 CT 스캔합니다. 그리고 디자인하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정도 전종골이고 이 정도의 고리식이 필요하고요. DO 측에서 제시한 프로시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루틴하게 했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그 치수상의 그런 과정을 이해를 하니까 쉽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를 장착을 하고 드릴링을 해가지고 막 하반까지 이렇게 뚫은 거죠. 그 상태에서 튜브를 끼우고 수압 거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느낌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살짝 밀어넣다가 이렇게 뒤로 뺄 때 네거티브 프레셔가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 호스에 이렇게 블리딩이 되는 게 느껴지면 이거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리딩은 그 본하고 붙어있던 막이 수압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 올려지면서 본에서 디태치가 되죠. 그러면서 출혈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빼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뺐는데 아무런 저항감이 없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프레셔가 안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이거는 그 천공의 가능성 의심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뺄 때 이게 내가 놓으면 다시 딸려갈 것 같은 그런 음의 압력이 느껴지면은 이게 천공 없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한 번 더 안전장치를 두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PRF를 미리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이 들어갈 건데 본 가루가 딱딱하다 보니까 횡령 이렇게 찔려가지고 뭐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종의 안전장치를 넣는 거죠. PRF를 넣어서 컨덴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고 양이 들어가야 될 양이 많다. 그렇게 되면 파우더 타입의 본을 계속 밀어 넣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썼던 거는 버티 타입의 본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린지에 넣고 팁을 끼운 다음에 쭉 밀어 넣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을 쉽게 넣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 바이오스를 넣기도 하죠. 파우더 타입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전용 캐리어에 넣고 이렇게 밀어 넣어 가지고 하죠. 그래서 파이널 드릴링 끝내고 피색조가 식립한 요 상황이에요. 그리고 파노라마 사진이고 SD 사진이고요. 자, 하나 더 볼까요? 56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수술을 할 부위는 여기 20번대입니다. 20번대 발치를 하고, 예, 26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발치하고 SPT, 발치와 보존술을 시행을 1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 한 5, 6개월 지나고 났더니 많이 이렇게 상악동 내부의 염증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이제 수술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디자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CT를 찍고 스캔을 하고요.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시서가 이렇게 나왔죠. 26번의 경우는 15mm에 해당이 되죠. 슬리브 상단에서 상악동접까지.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로. 그 다음에 27번은 1mm 좀 작네요. 13mm고요.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제가 한 거는 26번을 그러니까 27번을 드릴링을 먼저 했어요. 26번, 27번을 따로 같이 한 게 아니고 27번만 먼저 했어요. 27번을 하고 아까 그런 프로시저대로 수학 거상을 해서 본을 놓고 시트를 찍어봤더니 이 정도까지 올라왔죠. 그럼 각각의 임플란트 들어갈 위치에 본에 들어간 양의 하이트를 잽니다. 재면 6번짜리는 11.4고 그 다음에 7번짜리는 13.1이니까 충분히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7번을 해서 본을 밀어 놓고 그다음에 충분히 이제 들어간 다음에 6번을 다시 열어가지고 이제 찢어질 염려가 훨씬 줄어들죠. 그런 상태에서 6번 쪽으로 본을 넣어가지고 찍어본 사진이거든요. 그래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는 픽처가 10mm니까 그냥 넣으면 되겠다, 그죠? 이 상황에서 본을 더 넣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술은 깔끔하게 잘 해결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섹션 단면도 그렇고요. 자, 아까 나왔던 그림이죠. 이 부분 사진인데 스캔 사진인데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쪽에 마커를 붙였다고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상악동 결국 0.5mm, 1mm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마커를 붙이는 거랑 안 붙이는 거는 정밀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디오에서 나오는 그 지시서가 보면은 이렇게 그 분류화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11에서 11.8, 이제 11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상악동 저에서 슬리브 상단까지 11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12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13, 14, 15, 16, 17, 18, 19까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니까 이제 요거를 이해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왜 이런 식으로 프로시저가 진행이 되는지 판단이 되실 겁니다. 자, 케이스 하나 더 볼 건데 17번에서 14번까지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계획이고요. 여기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고 14번은 발치 후 즉시 식립으로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상악동을 3개나 해야 되는 케이스죠. 그리고 하나는 또 발치 후 즉시 식립이고. 그래서 상악동 위치에 해당 7번, 17번, 16번, 15번이 16번에 보면 본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잔존골이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반대쪽에서 다른 각도에서 본 사진. 그래서 16번, 17번, 16번, 15번에 대한 프로토콜이 다 나왔는데 제가 먼저 한 건 16번 쪽이에요. 16번에 봤더니 잔존골이 이런 식으로 보인다, 그죠? 그래서 가이드를 일단은 세팅을 해보고요. 14번 먼저 합니다. 14번 발치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가이드를 넣어보고 윈도우를 통해서 장착이 잘 됐는지 라고 해보는데 이제 14번은 발치 후 즉시 식립이 아까 같은 그런 프로토콜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상악동을 심는데 보면 다수가 들어가는 경우 있죠. 지금처럼 2개, 3개 혹은 4개도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수학과상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건 이제 원장님들마다 좀 판단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 경험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뭐 제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도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악동 거상술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이잖아요. 막을 성공시키지 않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럼 막을 성공시키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5번, 6번, 7번을 계획대로 전부 드릴링을 다 한 거예요. 다 하고 5번부터 내가 들어 올리겠다라고 하면 주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막이 성공되지 않고 아주 바람직하게 진행된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내 물을 더 넣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물이 이쪽으로 빠지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이 멤브레인을 더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안으로 차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반대쪽으로 그러면 이제 6번을 넣었어요. 6번을 넣으면 이미 이게 들려져 있는 상태니까 얘가 7번으로 안 가고 당연히 5번으로 가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거니까 디태칭이 한계가 있는 거죠. 뭐 이 상태에서 7번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쁘진 않은데
어차피 이런 현상이 생길 거라면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드릴링을 일단 5번, 6번, 7번을 했을 때 5번, 6번, 7번 세 개가 다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멤브레인 천공 없이. 근데 6번 먼저 가운데 먼저 저는 이제 했거든요. 가운데를 먼저 해서 얘는 이제 조심스럽게 해서 얘는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수압으로 거상을 한다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얘는 빠져나갈 데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쭉쭉쭉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건데 뭐 내가 넣어야 될 그 뼈이식 양만큼 그 식염수를 주입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5번이나 7번 방향으로 퍼질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자, 물을 다 넣고 다시 빼요. 내가 원하는 물을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로 인해서 디태칭 균일하게 막을 본에서 이렇게 뜯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고 본을 빼면 쭈글쭈글해지면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겠다, 그죠? 그 상태에서 본을 넣습니다. 본을 넣으면 얘는 이제부터 고형화된 본이기 때문에 얘는 위로 올라가죠, 그죠? 위로 올라가면서 5번하고 7번을 디태칭된 거를 들어올리는 텐팅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5번하고 7번의 드릴링은 위험성이 좀 덜 하겠죠, 그죠?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테크닉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5번하고 7번으로 본을 넣으면 예,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이제 16번은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릴링을 하고요. 6번 부위에 이제 4번은 먼저 심었고, 6번 부위에 이제 드릴링 한 이후에 이제 가이드를 제거한 사진이 있고, 이쪽 부분에 이제 수압 거상을 합니다. 이렇게 놓고 PRF를 놓고요. 그리고 많은 양의 본이 들어가야 되니까 버티를 씁니다. 버티본을 이렇게 쭉 짜놓고요. 그리고 나서 CT를 찍어봤더니 6번 자리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5번하고 7번 이제 편하게 올릴 수 있죠, 그죠? 5번하고 7번 뚫어가지고 다시 본을 넣고 수술을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이 경우에는 이제 4번, 5번 패스랑 5번, 6번 패스를 4개를 같이 맞추기 쉽지 않아서 따로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같았으면 되게 어려웠던 수식일 수도 있었는데, 이런 수학 거상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빨리 끝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즉시 보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오나비 비기너, 그러니까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수술 시에 픽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수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마스터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디오나비 마스터는 즉시 보철인 것 같아요. 수술을 잘하는 건 기본이고, 그 상태에서 환자가 수술이 끝나면 집에 가면 전치뿐만 아니라 구치까지도 뭔가 하나 이렇게 넣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유효하거든요. 내가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면 당연히 다른 병원보다는 수가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그냥 수술만 잘하고 좋은 수술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장점이 되겠지만, 그날 바로 임시치아를 넣어주고 가면 환자 입장에서 느끼는 건 완전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한 단계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수술 후 즉시 보철을 하려고 하면 그 스테빌리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알려고 하면은 그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과정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골내 혈류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실게요. 발치를 하기 전에 치아가 있는 상태의 그림에서는 치주인대나 점막 혹은 골수를 통해서 여러 방향에서 혈액 공급을 받으니까 아주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 발치를 하고 나면 치주인대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혈류를 공급할 수 있는 건 치은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 일부가 이제 골수에서 나오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을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고 플랩을 열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열고 수술을 빨리 끝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닫았을 때 이 깨어져 버린 이 혈류 공급이 다시 원상복귀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죠? 근데 플랩리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관계를 안 깨트린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플랩만 상부만 살짝 열어가지고 임플란트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혈류 공급이 플랩에 비해서, 플랩 서저리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요거는 뭐냐면 그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잘 아시겠지만 스테빌리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곡선이거든요. 왼쪽 그림은 일반적으로 하는 플랩 오퍼레이션이에요. 이렇게 하면 초기 고정을 내가 뭐 35에서 50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물론 좋아지긴 하지만
문제는 3주나 4주에 해당하는 D포인트에 가면, 위크포인트에 가면 스테빌리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렇게 된 이유가 처음에 미케니컬 스테빌리티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잡혀있던 스테빌리티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계적인 스테빌리티는 떨어지죠, 그죠? 거기에 이제 맞닿고 있는 본이 개사되면서. 근데 이제 차후에 이렇게 스테빌리티 다시 올라가는 건 이유가 뭐냐면 그 뼈를 만들어낸 세포들이 그쪽에서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가 생성이 되면서 걔네들이 프로스가 되면서 저런 형태의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플랩으로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저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디어트 보철 로딩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죠. 지금은 초기 고정이 좋은데 한 달 후에는 확 이렇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술자 입장에서는 모험을 하기 싫으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플랩리스 오퍼레이션은 아까와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혈류 공급에 대한 부분이 차단되는 게 없기 때문에 초기의 고정이 웬만하면 위크포인트 없이 쭉 간다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내가 초기 고정을 예를 들어 40을 잡았다. 그럼 그 40 자체가 계속 갈 수 있다는 거니까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디오나비를 통해서 플랩을 열지 않고 했던 수술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미디어트 보철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 치아 하나가 식사 시에 받는 힘은 10에서 20뉴턴 정도라고 하거든요.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뭐 딱딱딱 씹어 먹고 할 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내가 픽스처를 임플란트를 심을 때 초기 고정 값이 30 이상이 되면 그 30 이상이 플랩 오퍼레이션에서는 의미가 없댔죠. 30이 되던 게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되지만 플랩리스 상태에서는 30이 계속 유지되다가 점점 더 단단해진다는 거니까 30 이상이 되면은 플랩리스에서는 이미디어트 로딩 혹은 이미디어트 보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싱글은 내가 픽스처 하나를 심고 그 위에 PR이 들어간다 혹은 보철이 들어간다 했을 때는 초기 고정까지 30뉴턴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머신에 그 임플란트 픽처 식립할 때 머신에 이렇게 세팅해 놓은 토크 값이 30뉴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머신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머신이 멈췄다라고 하면 30뉴턴 이상은 잡힌다는 거니까 그 위에 내가 손으로 쪼는 건 30뉴턴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원하면 이미디어트 보철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멀티풀인 경우 있죠. 뭐 3개, 4개 한꺼번에 심다라고 하면 이때는 더 유리한 거죠. 개당 30뉴턴이지만 이걸 같이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개당 20뉴턴 이상만 돼도 멀티풀인 경우는 이미디어트 보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보철을 하는데 로딩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에 대해서는 초기에 로딩을 잡을 수는 있는데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마지막 본노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철은 올리되 로딩은 안 가도록 컨택은 안 되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측방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CO 상태에서도 그 수루 즉시에는 CO 상태에서도 난펑셔널로 그러니까 이렇게 안 닿도록 그렇게만 해주고 언제부터 그 로딩을 시키냐면 교수님이 하시는 방식은 PR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CO 상태의 컨택 포인트를 다 없애준 다음에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조금씩 레진을 에딩을 하는 PR 위에다가 레진 에딩하면서 교합점을 찾아줘가지고 로딩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미디어트 보철을 하려고 하면 중요한 건 이제 픽스처하고 어비트먼트와 관계거든요. 아까 제 수술 동영상에서 봤던 어비트먼트 프로파일 쓰든지 아니면 본 프로파일 드릴을 써가지고 픽스처의 플랫폼 주위에 있는 코티칼 본을 반드시 열어줘야 돼요. 그걸 확실히 열어주지 않으면 어비트먼트하고 픽스처하고 체결이 잘 안 될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반드시 그거를 사용을 해서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어비트먼트하고 픽스처가 잘 체결이 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픽스처하고 어비트먼트를 연결할 때 그 스크류는 35뉴턴으로 이렇게 조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 개념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 그러니까 디오나비 비기너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픽스처를 제자리 심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주의를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끔씩 이런 엣지 스캔 바디나 힐링을 이렇게 달아놓은 게 자꾸 환자가 저는 이제 한 달 후에 오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2주 있다가 1주 있다가 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임플란트가 빠졌다고 오시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체결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위에 이제 상부에 오비트먼트가 빠져서 오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전에는 어부트먼트하고 픽처하고 완전히 체결됐는지를 판단 자체를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 왼쪽 위에 보면 요거에 지금 체결을 하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거 완전 체결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부트먼트하고 내부의 픽처하고의 사면에 보면 약간 갭이 보이죠, 그죠? 저런 게 보이면 저거는 완전 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풀어가지고 새로 잠근 게 오른쪽 그림이에요. 공간이 전혀 안 보이죠. 이게 맞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스크류 하방이랑 임플란트 픽처 내부에 그 공간이 스레드 2개 정도가 보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잘 맞겠죠. 그 이후에 커스터마이즈 어부트먼트도 잘 맞아요.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명확하게 안 맞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조여주거나 아무리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넣어도 안 된다 이럴 때는 아까 했던 어부트먼트 프로파일을 다시 쓰셔야 돼요. 위에 수술 당시에 열어줘가지고 해야지 그 이후 과정이 되게 편하거든요. 요거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 보면 얘 보면 왼쪽 그림이 체결된 것 같죠? 근데 자세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류 하방에 임플란트 픽처 내부에 그 공간이 있죠. 빈 공간, 방사선 투과성으로 보이는 거. 그 공간이 2개 반 정도로 보이네 지금. 이러면 안 된 거예요. 오른쪽 거 볼까요? 오른쪽 완전 체결된 거거든요. 저거 2개 보이죠, 스레드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도록 체결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이 그림 한번 더 볼까요? 요거는 명확하게 보이죠. 스레드가 3개죠 지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임상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얘가 픽처하고 어부트먼트하고 완전히 체결됐나 안 됐나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왼쪽 그림 같은 상태라고 하면 제가 손으로 쪼으면 힘을 주는 만큼 계속 들어가요. 근데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되면 이렇게 막 돌리다가 갑자기 벽을 맞는 느낌이 들거든요. 막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돌아가요. 기계적으로 그렇다, 그죠? 그 느낌이 안 나면 ST 찍어보면 100%예요. 그러니까 그런 팁을 가지시고 하시면 완전 체결됐는지 그런 느낌이랑 ST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하셔야지 환자가 갑자기 뭐 임플란트 빠졌다고 찾아오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다, 그죠? 예, 이전엔 몰랐는데 이제는 보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부트먼트의 체결은 어부트먼트 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픽스처를 심고 그날 어부트먼트를 바로 이렇게 끼우잖아요. 만약에 그 어부트먼트가 커스터마이즈 어부트먼트 최종 어부트먼트였다라고 하면 최종 목적은 이제는 안 푸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한번 넣어놓고. 왜냐하면 수술 후에 연조직도 이렇게 수술이 끝나고 난 본이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골룡화 과정으로 지나가면서 임플란트하고 본하고 이렇게 붙는 것처럼 연조직도 실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될만 하면 다시 풀고 또 될만 하면 다시 풀고 하면 그쪽 부분에 실링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나중에 감염에도 취약해지겠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이걸 실링을 내가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조직 치유를 잘하면 이런 세균의 침입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마진의 본노수도 최소화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 마지막 케이스 한번 더 볼까? 아까 계속 반복되는 환자인데 이분 뭐 루틴하게 아주 쉬우니까 그게 어렵지 않게 수술이 됐고 제가 했던 보철은 DA였거든요. 디지털 어부트먼트를 수술 당일날 바로 끼우고요. 그리고 ST 사진상으로도 보도 완전 체결된 게 확인이 완전히 되죠, 그죠? 그 상태에서 확인을 하고 이제 캡을 씌우죠. 그리고 한 달 후에 오시라고 했어요. 집도 모시고 해서. 그러니까 수술날 오셔가지고 거의 한 10분 만에 수술 끝나고 다음 한 달 후에 오세요라고 해서 한 달 후에 오셨더니 한 달 후 결과가 너무 마진이 깨끗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페로 테스트 체크를 하니까 아주 페로 테스트 값이 뭐 한 4.6, 마이너스 4.6 정도? 이거는 한 달밖에 안 됐지만 플랩리스 오퍼레이션에 가진 가장 큰 장점을 이해를 하면 이때 진행이 돼도 되죠. 그 상태에서 스캔을 해가지고 한 2주 후에 다시 오시라고 해서 파이널 보철 들어갔어요. 깨끗하게 잘 됐죠, 그죠? 근데 이것도 보면 요 방법의 장점이 뭐냐면 수술 당시에 제가 체결했던 DA하고 픽처의 체결을 한 번도 안 푸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철 그 연조직 부분의 실링도 확실하게 제가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향후 예후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부와 2부를 통해서요, 이런 베이직한 내용뿐만 아니라 2부에서는 이런 각각의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에서 어떻게 하는 게 수술 성공률을 높이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또 교수님 책을 또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을 발표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